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기 쇼츠 모음집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세요. 시작합니다. 불륜 저지른 적반하장 교장 남편의 비참한 결말. 저는 교사였고 남편과 같은 학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든 당신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게요. 그 사람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믿었어요. 그 다정함과 책임감 있는 말투를.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두 아이를 정성껏 키우며 남편의 성공을 뒷바라지했죠. 남편은 점점 승진을 거듭해 결국 교장이 되었고 아이들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라 말했고 저 역시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으며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엔 일이 많아 그런 줄만 알았지만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의 동료 교사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 정근 온 보건교사는 이혼녀인데 남자 교사들이 몸이 좀 안 좋다며 보건실에 들르면 그녀는 꼭 손을 잡거나 등을 쓸어주거나 너무 가까이 앉는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학교에서 남편과 보건교사의 대화를 목격한 뒤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확실한 증거를 위해 볼펜형 몰래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남편 몰래 파일을 확인하는데 들려오는 음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걸리면 걸리는 거지 뭐.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인 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입맛도 없고 속도 계속 쓰리고 결과는 위암. 나는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은 곧바로 그 보건교사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악스러운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땡땡초 보건교사, 교사와 보건실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 예정. 남편은 재혼한 후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요양원 안 가면 이혼하겠다는 며느리. 올해 73입니다. 서울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집이죠.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10년. 그 세월을 조용히 혼자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손주 전학도 해야 하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가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아들은 지방 근무로 집을 자주 비웠고 실상은 며느리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불은 쓰지 마세요. 냄새 밴다니까요. 냉장고 문도 함부로 열지 마시고요. 식사는 하루 한 끼, 그것도 간편식으로 때웠고 말 한마디 없이 방 안에 혼자 있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먹던 약을 먹었는지 잊고 또 복용했다가 탈이 났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 며느리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양원 가고 싶다고 아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 안 하시면 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해야 돼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 부부가 깨질까봐, 손주가 상처받을까봐 결국 조심스레 아들에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기 사는 것도 다 어머니 덕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시큰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확실히 말하라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덕을 보려고 했던 것이 실수다. 내가 바란 건 그저 아들의 평안한 삶이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들을 조용히 불러 세우더랍니다. 우연히 CCTV를 봤는데요. 며느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님께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팔로 밀치는 장면도 몇 번 있었고요. 결국 아들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자책하며 이런 사람과는 갈라서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손주도 있고 나야 괜찮다며 그저 너희들 잘 살라고 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은행 여직원과 바람난 남편은 차에서 무얼 하고 있던 걸까? 결혼 25년 차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은행 본점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아이를 낳은 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다정한 남편 덕에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받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영원한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출장을 다닌다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수도 줄고 점점 예민해지기까지 하니 처음엔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치열한 조직에서 살아남느라 얼마나 힘들까 싶어 오히려 더 잘해주려 애썼죠. 그러다 남편 책상 서랍에서 은행 내부 송달용 봉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은행원 간의 중요한 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우편이었어요. 봉투가 여러 개라 지저분해 보여서 정리할 겸 하나씩 열어봤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업무 서류 대신 이런 쪽지가 있더군요. 지난번 호텔뷰가 진짜 좋았어요. 다음엔 제가 수건 챙길게요. 누가 봐도 이성 간에 주고받을 법한 쪽지였고 봉투 겉면엔 강남지점 여신지원팀 임혜령 대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으니 동기가 지점 여직원과 불륜 중인데 혹시라도 의심받을까봐 자기 이름을 송달에 대신 써달라고 부탁해왔고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해명했어요. 심지어 친구와 나눈 카톡도 보여주더군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왜 엮이냐고 한 소리 했고 그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 남편은 회식이 늦게까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을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새벽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깼고 그때 마침 월패드에서 차량이 들어왔다는 음성 알림이 울리더군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저는 차량 뒷좌석에서 어떤 여자와 나란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목엔 사원증이 걸려 있었고 이름은 임혜령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친구의 불륜 상대라고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충격에 휩싸인 저는 곧바로 둘을 깨웠고 비몽사몽 취한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는 남편 가방 안에서 울렸어요. 알고 보니 친구가 부탁한 것도 카톡도 전부 조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알리바이를 위해 2개의 핸드폰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핸드폰과 송달 내역을 정리해 은행 인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그 후 출장비 부정 사용, 업무 외 유착 관계까지 드러나 결국 두 사람은 면직 조치를 받았습니다. 함께 쌓아온 모든 날들은 단 몇 번의 거짓말과 탐욕 앞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정은 소중하다는 말 하나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해주세요. 며느리에게 줬던 2억, 결국 도로 뺏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소 키우며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축사 돌보고 여물 챙기며 악착같이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 아들 결혼할 때 서울 전셋값으로 기꺼이 보태줬습니다.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 예단이나 혼수는 일절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요즘은 다 한다며 꾸민비와 거액의 예물비를 요구하더군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하나뿐인 며느리라 생각하고 결국 들어줬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욕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손주 낳고 나서는 산후조리원비며 보약값까지 다른 집 시댁은 다 해줬다는 말을 곁들이며 은근히 부담을 주더군요.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니라 손주 생각에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줄 때마다 며느리 태도는 잠깐만 살가울 뿐 곧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아들만 달랑 오고 생신엔 톡 한 줄 인사로 끝. 그러던 차에 며느리가 학군지로 이사 가야 한다며 도움을 청해 오더군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단 하나의 조건을 걸고 2억을 더 보태줬습니다. 명절, 어버이날, 생신엔 꼭 얼굴 보자. 톡 한 줄로 때우진 말아라. 며느리는 알겠다고 했고 우린 그 말을 믿고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아프다느니 직장이 바쁘다느니 매번 빠져나갈 구실만 대고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보는 지경이었죠. 며느리에게 우리는 시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 꺼내 쓰는 지갑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있는 척이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게 사람 간의 예의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폭발했고 우리는 지원해준 돈 다시 돌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목욕탕에서 대놓고 거슬린다는 소리를 들었다. 딸내랑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온 뒤 몸 좀 풀 겸 목욕탕에 갔어요. 등 한번 박박 밀고 뜨끈한 물에 푹 담그고 싶어서요. 물도 좋고 시설도 말끔해서 이 동네 잘 왔네 싶었는데 문제는 사람이었어요. 욕탕 중앙부엔 늘 오는 사람처럼 익숙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심엔 목소리 크고 손 빠른 최 여사라는 분이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 무리를 지나갈 때 조용히 목례했죠. 그 뒤로 머리 감고 있는데 왠지 분위기가 싸했어요. 옷가지를 챙겨 입고 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말도 없어. 딱 봐도 안 섞일 스타일이야. 아니, 내가 어딜 안 섞여요? 저런 무리들 예전에도 많이 봤죠. 늘 자기들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분위기. 며칠 후 또 들렀다가 그런 일이 반복됐고
최 여사 무리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진짜 거슬려서 내가 목욕탕을 옮기든가 해야지. 분명 저를 향한 말이었어요. 이쯤 되니 제가 이 나이에 굳이 그 사람들 눈치까지 보며 불편하게 다닐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 뒤론 딸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가끔 도와주러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레크레이션 선생님 오셔. 종이접기 수업인데 분위기 엄청 잘 잡으신대. 그리고 들어온 사람. 한눈에 알아봤죠. 최 여사였어요. 종이접기는 어찌나 잘 가르치던지 옆에서 보고 있던 나도 어우 저 입담 인정했을 정도였어요. 자, 나비 날아갑니다. 우리 태섭 어르신 최고. 어르신들이 박수치며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휴, 이런 데선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네 싶었어요. 근데 인연이라는 게 참 웃겨요. 며칠 뒤 최 여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그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쪽에서 나 때문에 불편하단 얘기를 들어서요. 제 직설적인 대답에 최 여사는 당황한 듯 했어요. 저 그 며칠 반가워서 등 밀어드릴까 물었는데 대답도 없으시고 샴푸도 제 걸 계속 쓰시길래 기분이 좀 상했어요. 딸이 사준 거라 괜히 서운했나 봐요. 순간 제 실수를 깨달았어요. 아이고, 제가 미안하네요. 저 사실 보청기 껴요. 그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샴푸도 제 건 줄 알고 향이 비슷해서요. 최 여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제가 괜히 오해했네요. 우리 남편도 보청기 껴서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아요. 요즘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해서 괜히 예민해져 있었나 봐요. 서로 애구머니나 하며 웃었죠. 그날 이후 목욕탕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엔 수건도 건네고 등도 밀어주고. 그 샴푸요? 이젠 나란히 두고 같이 써요. 향이 같으니까 구분 안 해도 괜찮거든요. 요양원 가는 날 며느리의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했어요. 조용히 라디오를 듣거나 손주들 반찬을 챙기며 하루를 보내곤 했죠. 며칠 전 윗집 명희 씨가 김장을 했다며 김치를 나눠주셨어요. 제가 고맙다며 커피를 타드리려던 그 순간 갑자기 다리가 휘청였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명희 씨가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셔서 병원에 실려갈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죠. 정말 천운이었어요. 뇌졸중에 고관절 골절까지. 회복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혼자 지내긴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을 보고 밥을 짓던 제가 하루아침에 누군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퇴원 후엔 가족들이 돌아가며 절 돌봤어요. 아들은 출근 전 아침을 챙기고 며느리는 아이 돌보랴 저 챙기랴 하루가 전쟁이었죠. 요양보호사도 불렀지만 잠깐의 도움으론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가족 모두가 지쳐갔고 상해 끝에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는구나.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직접 가보실래요? 그렇게 요양원을 함께 둘러봤지만 그곳엔 온기도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착잡함에 저와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와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이 서로 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해요. 결혼할 때 아빠 돌아가신 거 배려해서 어머님들끼리 축사하자고 해주셨던 거. 상견례 때도 여자들끼리 앉자며 편하게 이끌어 주셨던 거. 그 따뜻함을 저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불편하실 수 있지만 같이 살아봐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아들이 물었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을 거예요. 힘든 것도 함께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날 우리 셋은 말없이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이 가족에게 앞으로도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길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자식 버리고 의사와 딴 살림 차린 정신 나간 며느리. 손주 윤재가 태어나고 초반에는 왕래가 없었어요. 요즘 시어머니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연락해 아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3교대 소방관이었기에 아이를 낳기 전에도 항상 바빴어요. 반가운 마음에 집에 갔지만 문을 열었을 땐 충격뿐이었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술에 취해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저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며느리 집에 갔고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말했죠.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상담센터와 병원을 알아봐 함께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눈에 띄게 밝아졌지만 아이를 대할 때마다 여전히 예민했고 종종 큰 소리도 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에 마음을 붙여야 모두가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하기로 했어요. 손주는 어느새 만 3살이 되었고 가장 큰 고비는 무사히 넘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목욕탕 친구인 미자 씨와의 만남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미자 씨의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얼굴이 제 며느리와 너무 닮은 거예요. 이름도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달라서 아니겠지 해도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를 유심히 보니 외출이 잦아지고 화장이 짙어졌고 전화는 늘 화장실에서 몰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주가 말했어요. 엄마랑 삼촌이랑 같이 바다 갔어. 삼촌이 엄마한테 뽀뽀했어.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자리를 며칠 비운 사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바다에 다녀온 듯 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날 별다른 말 없이 외출한 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채연 씨가 자발적으로 가출했으며 더 이상 찾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죠. 윤재는 여전히 엄마 언제 와? 라고 묻는데 며느리는 모든 걸 뒤로 한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아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머릿속엔 미자 씨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 제사 가려다 시댁에서 들은 막말. 1년 전 엄마는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셨어요. 병원 한 번 안 가시던 분이었는데 암 진단받고 한 달도 못 버티셨죠. 그 슬픔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어요. 올해 엄마 기일. 일주기라 더 마음이 무거운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시어머니의 음력 생신이랑 겹쳐버렸죠. 그래서 저는 점심은 시댁, 저녁은 친정 제사에 가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 예의라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차려드리고 과일까지 내놓고 생신 축하도 드렸어요. 엄마 기일에 축하 자리에 앉아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자리니까요. 시간이 흘러 여보, 우리 이제 가야 해. 남편을 살짝 불렀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이것 좀만 더 보고. TV에서 눈도 안 떼더라고요. 우리 엄마 제사야, 이러다 늦겠다.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셨어요. 생신엔 얼굴 비췄으니 됐다 이거니? 제사가 그렇게 급해? 산 사람 마음 상하는 건 생각 안 하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1년 전 엄마가 돌아가실 때 시댁 식구들은 여행 중이라며 아무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저희 엄마 일주기에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을까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화장실로 숨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미연아, 오고 있니? 아빠의 전화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순간 꾹꾹 눌러 참던 감정이 터져버렸고 입을 열자마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 앞엔 화가 잔뜩 오른 얼굴의 아빠가 서 계셨습니다. 김서방, 이게 무슨 일이야? 자네, 내 딸, 제사도 못 가게 막았나? 남편은 말도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소리 지르셨죠. 아니, 이게 뭔 무리한 짓이야. 그때 아빠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 일주기 제사도 못 가게 막는 집이라면 내 딸, 더는 이 집에 둘 이유 없습니다. 그날 엄마 제사상 앞에 아빠랑 나란히 앉았어요.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래도 엄마를 정성껏 모시니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했어요. 엄마 돌아가실 때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 일주기 되는 날 이런 막말을 퍼붓는 시댁. 제가 이 남편을 어찌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혼이 답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손주 육아 10년의 결말이 요양원이라고?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새벽마다 출근하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아침, 차에서 먹게 김밥 하나 싸줘. 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편의점, 구내식당을 전전하였고 아이 하나 잘 키우자는 목표가 절 지탱해줬죠.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든든한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노후 자금을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였고 그 점이 무뚝뚝한 아들과 잘 맞을 것 같아 흐뭇했죠. 그 후 결혼한 아들 부부가 아이를 낳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의 부탁에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도 정리하고 함께 살게 됐죠. 그래도 손주 돌보며 다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애들 이렇게 촌스럽게 안 입혀요. 숟가락은 따로 써주세요.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명절엔 쉬시라며 친정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며느리는 보험금과 요양원부터 알아봤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솔직히 지금은 짐덩이야 완전. 이 말을 스피커폰 너머로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들이 집에 들어와 그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보험과 집 문제를 정리해줬어요. 며느리는 몇 달 후 조용히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친정 어머니도 처남댁에게 똑같은 상황을 겪고 나서야 저의 희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천천히 밥을 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시 나를 돌보는 중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삶, 때론 지나치게 나를 잊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잊지 마세요. 베푸는 사랑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노년의 삶 아닐까요? 제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간병인과 바람난 남편, 그걸 눈 감아준 시어머니. 친정엄마를 일찍 여인제게,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80을 넘기신 어느 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셨지만 저녁 시간 돌봄은 필요했죠. 마침 딸이 출산을 하면서 산후조리까지 도와야 했던 저는 결국 간병인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안 돼요. 어머니는 집에서 모셔야 해요. 어머니를 요양원 보내자는 남편을 겨우 설득했죠. 간병인은 조용하고 싹싹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어머니 댁 현관 옆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간병인을 들인 뒤에도 초반엔 제가 계속 어머니 댁을 오가며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은 딸이랑 아이 돌보느라 바쁘잖아. 엄마는 내가 챙길게.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뜻밖에도 늦게 들어온다던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오늘 밥은 고슬고슬하게 했어요. 지른 거 싫어하시잖아요. 간병인이 남편의 입맛까지 꿰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언제 와? 오늘도 같이 있고 싶어. 보낸 사람은 간병인으로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러다 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남편과 간병인은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교묘히 상황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따 갈게, 예쁘게 입어. 그때 그 빨간 거. 그 말을 들은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고 간병인 방 안에서 함께 있는 두 사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억울했던 건 이 모든 상황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감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도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간병인의 편에 섰습니다. 내 통장은 네가 관리해. 제게 주시려 했던 유산은 간병인의 손에 들어갔고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허무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의 재산 일부를 챙긴 간병인은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고 전에도 여러 집을 돌며 같은 일을 반복했던 사람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곧 세상을 떠나셨고 남편은 모든 걸 잃고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두 사람을 잃었지만 저는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처가 있든 그 아픔을 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그 길 위에서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 줍는 남자에게 도시락을 건넸는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39인데
몇 번 사업에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려 준비 중이라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조용히 일을 나서는 게 제 일상이었죠. 식당에선 손님에게 면박도 종종 들었지만 묵묵히 꿋꿋이 그게 제 몫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무렵 식당 뒷마당에 폐지를 가지러 오는 조용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다른 직원이 쏘아붙이는 걸 듣고 박스를 따로 챙겨드렸더니 그 후로는 매번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박스를 들다 말고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으셨어요. 당뇨가 좀 있어서 가끔 이래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반찬을 챙겨드렸어요. 처음엔 사양하시더니 어느새 손맛이 좋더이다 하시며 다 드셨죠. 괜히 뿌듯했어요. 누군가와 따뜻함을 주고받는 기분이랄까. 그분은 무뚝뚝했지만 이상하게 그 앞에선 말이 많아졌어요. 차마 가족에겐 하지 못했던 푸념도 스르르 나오더군요. 어느 날은 손님에게 면박을 당하고 사장님께도 꾸중을 들은 날이었어요. 속상해서 뒷마당에 쪼그려 앉았는데 그분이 조용히 와서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남들 말은 그날그날 바람 같소. 그걸 다 안고 살면 자기가 사라져버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푹 놓였어요. 그날부터 그분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속이 안 좋아 내시경 예약을 했다고 하니 같이 갈 사람은 있소? 하고 조용히 묻더군요. 혼자 가죠 뭐 웃으며 넘겼지만 검사 당일 병원 대기실에 멀끔하게 차려입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호자가 필요할까봐 와주셨대요. 끝나고는 죽을 꼭 먹어야 한다며 식당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그날따라 그 죽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 사람을 좋은 분 이상으로 느끼게 된 건 그날부터였죠. 얼마 뒤 그분이 조용히 말하셨어요. 자네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나 사실 가진 것이 많소. 이제 남은 생에 필요한 건 동반자요.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소?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 아이 두고 제가 행복해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자 그분이 말하셨어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을 보태겠소. 정말로 며칠 뒤 아들과 만나셨고 사업 아이템을 함께 얘기하고 지원도 해주셨어요. 아들은 든든한 지원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저는 그분과 한 집에서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늦게라도 내 사람은 따로 있었구나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온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30년 전 날 버린 엄마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갈림길,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43살 다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전통 한과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약과 육과 강정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들며 정성을 다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방송에도 몇 번 소개됐죠. 그런데 몇 달 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믿었던 사람이 방송에서 절 보고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건 친엄마였습니다. 제가 13살이던 해 아빠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엄마는 자주 외출을 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다단계 사기에 빠져 있었던 걸요. 엄마는 아빠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며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결국 사기를 당했어요. 그걸 만회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죠. 다영아, 미안하다. 반드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모에게 연락했지만 너한테까지 피해갈까봐 엄마도 연락을 못하는 거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빠는 제가 고3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마음속에서 지원했다고 믿었죠. 그런 엄마가 몇 달 전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빚이 너한테 갈까봐 감히 못 찾았어. 이제 몸도 아프고 죽기 전에 네 얼굴 보고 싶었어. 안부 한마디만 나눌 수 있어도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말했습니다. 빚은 대부분 정리했어. 더는 너한테 피해 안 주려고 식당일, 청소일 하며 하루하루 살아냈어.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간 안부 한마디 없던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고 나타난 것도 야속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일. 그래도 외면한다.
엄마 없이 컸고 아픈 아빠 곁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또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 삶에 들인다는 게 두렵습니다. 선택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인연을 이어간다. 엄마는 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안부 한마디 생사 확인. 그 정도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했을 그 사람을 차갑게 외면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인생지혜단 여러분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날 쓰레기 취급한 엄마와 동생의 인생을 짓밟았다. 저는 어린 시절 온갖 집안일과 동생 돌봄을 도맡아야 했던 장녀였습니다. 엄마는 자주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엄마 대신 좀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밥을 짓고 5살 동생을 씻기고 먹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랑받고 싶었지만 엄마는 언제나 동생에게만 따뜻했죠. 어느 여름 어린 동생을 업은 채 새참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다 넘어져 큰 부상을 당했지만 그날 밤 매를 맞은 건 저였어요. 동생 하나 못 챙기냐면서요. 아무도 제 상처는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는 동생 하나였습니다. 저는 장녀라는 이유로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온갖 심부름을 했지만 새 옷과 새 가방은 늘 동생 차지였죠. 그래도 동생만은 내 편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그만 오지랖 떨어. 누가 부탁했어? 그 순간 마음속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고등학교도 마치기 전 집을 나왔고 공장에서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다행히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 대접을 받았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넌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이었거든요. 결혼 후 저는 따뜻한 가정을 꾸렸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점점 제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해. 라고 아이에게 해주는 다정한 말은 아이에게도 제 맘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전해졌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머니는 자식이 정성껏 마련해주는 칠순잔치를 꿈꾸고 계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칠순잔치에서 제가 참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쟤는 어릴 적부터 예민하고 피곤했어. 엄마가 되어도 엄마의 희생은 모르지. 그 말에 제 딸이 움찔했어요. 네 딸은 저 눈빛도 판박이야.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그 순간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딸에게 겹쳐 보였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침묵하지 않기로.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기로. 총물합시고 거들먹거리던 수영장 텃세녀의 당황 엔딩. 저는 60대 여자 수영인입니다. 최근 이사를 하며 수영장에 새로 등록하게 됐어요. 첫 등록은 중급반을 거쳐가야 하는 게 센터의 방침이었어요. 중급반은 화기애애했지만 고급반 특유의 속도감이 그리웠죠. 드디어 고급반 입성. 그런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한 여성이 샤워는 하셨어요? 라며 날카롭게 묻더군요. 알고 보니 그분은 강미정, 입안의 총무였습니다. 회식비며 떡값을 별 설명도 없이 걷었고 억지스럽다 느끼면서도 처음이라 튀기 싫어 그냥 넘겼죠. 문제는 샤워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애 셋은 낳으셨나 봐요? 나보다 언니인 줄 알았네. 이게 웬 반말과 인신공격이죠?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호흡부터 좀 챙기세요. 물을 배부르게 드시던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텃세가 시작됐습니다. 레인에서 밀치기, 발차기, 줄 새치기 등. 말도 못해요. 저는 바로바로 받아치는 성격이라 괴롭힘이 덜했지만 마음 약한 신입 회원은 결국 떠났어요. 강미정 무리들의 텃세와 회원들 간의 기싸움에 강사님도 지치셨는지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급반 회원분들 좀 세죠? 잘 버티고 다니시네요. 그 말을 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센터로 옮기셨죠. 아쉬웠어요. 실력도 좋고 수업도 열정적이셨거든요. 얼마 뒤 우연히 마트에서 그 강사님을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그때 참 감사했어요. 잘 계시죠?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분 아직도 계세요? 네, 여전히 총물합시고 돈 걷고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강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 저는 그분한테 뭐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사실 총무일로 저한테 챙겨주신 건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강미정 씨가 새로운 강사님 선물비로 2만 원을 걷자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들리게 말했죠. 카운터에 선물 사절이라고 써 있던데요. 전에 강사님도 뭐 못 받으신 것 같고. 센터에 한번 문의드려 봐야겠네요. 분위기는 싸해졌고 회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계속 냈는데 강사님이 못 받으셨다니. 이런 돈 걷기 이제 그만해요. 그날 이후 강미정 씨는 도망치듯 수영장을 떠났고 다음 달부턴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선 조용한 연대가 생겼고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예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관뒀던 신입 회원에게 다시 연락드려 지금은 함께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수영장 텃세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 원룸, 그리고 체육교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남편은 지방 소도시 중학교의 체육교사였어요. 배드민턴 선수 지망 학생들을 육성하며 감독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가정에 무심한 사람이라도 늘 성실하게 일하던 남편을 저는 믿고 응원해왔어요. 그런 남편이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귀가가 늦어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도 새로 바꾸고 문자가 오면 슬쩍 돌아서 확인하더군요. 어느 날 남편 학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이 지도했던 제자의 학부모 한 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요. 사모님, 요즘 이 근처 마트에서 한정섭 선생님 자주 뵈어요. 이사 오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한 불안감이 스며들더군요. 저희 집은 학교에서 꽤 멀리 떨어진 동네에 있었거든요. 마트도 집 근처에 몇 군데나 있었고 남편은 평소 장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선수 학생들 간식 사러 간 거라고 넘겼지만 어딘가 수상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통화에서 들려온 한마디. 오늘 아슬아슬했어. 대충 둘러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나랑 했던 대화? 저는 몰래 남편의 차를 확인했어요. 낯선 립스틱과 진주 단추가 있었고 내비 기록을 찾아보니 한 원룸이 우리 집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열자 문자 맨 위에 코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내일 언제 올 거예요?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사랑해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며칠 후 저는 원룸 근처에서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둘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서로를 대하는 눈빛도 평범한 사이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났습니다. 남편 카톡의 운동부 단체 사진 속 남편 옆에 서 있던 그 학부모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체육관에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날,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불 꺼진 체육관,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가림막 너머로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저는 남편이 결코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사연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